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남자의 경악스러운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비참하기도 했지만 어이없는 반전에 통쾌하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산업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주 업무는 대리점 관리 및 영업 지원 업무였어요. 제 전 남편이었던 강효성을 만난 것도 거기였죠. 그 남자는 저희 회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리점의 직원이었습니다. 제품 주문이나 정기적인 업무 협의차 그 남자는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2-3번 이상 방문했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활발하고 남자답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성실했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던 사람이었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저희는 어느 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라고 확신하며 결혼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식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는 안 가지는 딩크를 선호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딩크를 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라는 주의였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가지는 데 있다고 했고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결혼하면 최소 2 이상은 낳아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거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애는 꼭 셋은 낳는 거다. 아들 2에 예쁜 공주님 하나.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셋은 너무 많아. 그리고 낳는 건 난데 왜 자기가 벌써부터 셋 타령을 하고 그래? 못 살아 정말. 나는 딱 2만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낳아서 알콩달콩 잘 키우고 싶어. 에이, 그래도 셋은 돼야지. 집안도 시끌벅적하고 애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크고. 안 그래? 글쎄, 일단 하나 낳아서 키워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낳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어쨌든 저희는 결혼하면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기로 서로 약속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신혼 때부터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매달 실망과 좌절을 반복했죠. 1년 정도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아가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 2 다 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특히 저는 오히려 자궁에 그 흔한 물혹도 하나 없고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듣고 나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는 안 생길까 하고요. 특히 저보다 남편은 아이를 더 원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에 대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제 잘못도 아니건만 남편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상한 죄책감까지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서 내 잘못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남편은 그저 간절히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게 답답해서 그럴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상하게 저한테 툭툭거리고 시비를 잘 걸었어요. 주변에 결혼하고 아이 가진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한다던가 어린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도 빨리 가진다더라 하는 등의 얘기까지 하면서요. 제 입장에선 너무 기분 나빴죠.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건가 싶고요. 그래서 따지면 남편은 또 한 발을 빼고 그냥 속상해서 한탄하는 건데 왜 예민하게 구냐는 식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저에게 시험관 시술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바로 시험관 시술 시작하는 건 어때? 요새는 지원도 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갖는 경우가 많던데. 요즘엔 결혼하고 1년 안에 자연임신 안 되면 바로 난임이라고 진단한대. 그리고 바로 시험관부터 시작한다는데? 결혼하자마자 애 가지는 걸로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시험관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자연임신으로 가질 생각이 크고 시험관은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사실 친한 친구 중에 시험관 시술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정부 지원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아직 우리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병원에서도 우리 둘 다 몸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내 친구 현주가 시험관에서 나도 들은 얘기가 많은데 보통 힘든 게 아니래. 부작용도 꽤 많고 매일 배에 주사도 놔야 하고 호르몬 약 때문에 살도 엄청 찐다고 하고 몸도 안 좋아졌대. 내가 그거 다 지켜본 입장으로 나는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 조금만 자연임신 기다려보자.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도 안달난 사람처럼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현주 씨가 그렇다고 다 그래? 요즘 시험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아, 거의 트렌드야. 무슨 부작용?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겠어?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은 있다 한들 그만큼 절박하니까 눈 딱 감고 하는 거지. 엄마 되는 게 쉬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만큼 아이가 간절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 조금만 더 자연임신 시도해도 안 되면 그때 돼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기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뭐가 일러.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나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져야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그러더니 저를 흘겨보는 겁니다. 자기 혹시 처음부터 별로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몸만 가지고 고생하는 거 싫다고 애 안 가지려는 여자들도 많다는데 자기도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아기가 안 생겨서 나도 똑같이 마음고생하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애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간절함이 없잖아. 그러는 자기야말로 내 몸이 안 좋아지든 말든 내 마음이 어떻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애 얼마나 좋아하고 자식 욕심 많은지. 나만큼 자기도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말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이 갖고 싶고 간절합니다. 하지만 시험관은 나중엔 선택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조급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임신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임신 문제지만 나중에는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사이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시험관 한다고 하면 고생도 심하고 부작용 걱정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남편은 제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아이만 빨리 가지자는 태도였으니까요. 내가 애 낳는 기계로 보이나 싶기까지 해서 남편에게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점차 아주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이 생겼습니다. 어쩔 때는 2주가 넘도록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내기도 했죠. 한때는 서로 잘 맞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이젠 가장 멀고 불편한 타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정적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집안에 있는 것조차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남편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노력을 하든 말든 시종일관 뚱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고 제가 뭘 물어봐도 단답만 틱틱 하더라고요. 저도 속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짜증나고 만정 떨어지더군요. 남편의 유치하고 속 좁은 모습에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고 화도 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위태롭고 냉랭한 살얼음판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집 말고도 남편과 제가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이없는 게 남편은 회사에서까지 저를 무시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렇다 쳐도 회사고 일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했는데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일부러 저 말고 저희 팀 다른 직원에게만 큰 소리로 말을 걸거나 다른 직원과 시시덕거리고 제가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그런 유치하고 치졸하게 짝이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저는 진짜 정이 뚝뚝 떨어졌죠. 게다가 그렇게 티를 엄청 내주는 바람에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게 공공연히 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회사 사람들은 꼭 저보고 김대리, 남편이랑 또 싸웠어? 아직 신혼인데 사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런 소리까지 자주 듣게 만들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유치찬란하고 졸렬한 행동들이 너무나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돌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고 거래처들끼리도 잘 알기 때문에 회사 퇴근 시간이나 업무 스케줄 같은 것도 대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오늘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미팅이 있어서 늦는다. 오늘은 갑자기 긴급 출장이 잡혔다. 내일이나 들어갈 것 같다. 오늘은 밀린 업무가 산더미라 회사에서 밤새워 야근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로 남편에게 따져 물으면 남편은 아주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의불증이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저는 진심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닫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고민했고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떤 날은 그래 이혼하자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오락가락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 저녁거리를 사러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웬일로 남편과 함께 동행을 했죠. 그렇게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제 지갑을 차 안에 두고 안 가져왔더라고요. 남편은 계산대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카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지갑을 건네주고 자리를 살짝 뜨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갑 안에는 낯선 파란색 카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카드 같지는 않아서 뭐지 생각하며 꺼냈는데 그 카드는 오피스텔 출입용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피스텔 출입용 카드가 왜 필요하겠나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려는 순간 남편이 확 카드와 지갑을 뺏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쳐다보는데 그냥 딴 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게 뭐냐고 이리 줘보라고요. 남편은 자기 아는 친구 건데 실수로 술자리에 놓고 갔고 나중에 갖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느 친구냐고 물었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따지든 간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는 겁니다. 여자 생겼지? 그 여자 사는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야? 친구 거라니까. 그러니까 친구 누구? 말하면 다 알아? 내가 왜 몰라? 그 친구 누군데?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흘겨보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겁하게 회피하는 거였죠.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저 회사 갔다 온 사이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편지 한 장 남기고요. 그 편지 내용은 이혼하자고 저랑 더는 못 살겠답니다. 자기는 아이가 간절한데 저는 별로 절박함도 없어 보이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답니다. 그리고 서로 원하는 가정상이 다른 것 같대요. 저랑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편하지도 않다면서 자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자기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 편지 하나 달랑 남기고 남편은 짐까지 싸들고 집을 나간 겁니다. 더 기막힌 건요. 남편 대리점에 연락해보니 돌연 회사에 사직서까지 냈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 회사에까지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아, 그 오피스텔로 갔구나. 그 오피스텔에 있는 여자한테 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혼이 하고 싶으면 저랑 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기 짐 싸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싸웠는데 짐 싸들고 나가버렸다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싸웠길래 효성이가 집을 나가느냐며 저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니 어머니. 효성씨 지갑 안에서 처음 본 오피스텔 키가 나왔어요. 효성씨 여자 생긴 것 같다고요. 제가 그게 뭐냐고 여자 생겼느냐 따져 물었더니 다음날 편지 한 장 남기고 가출한 거예요. 제가 임신 못한다고 자기 애 낳아줄 여자 찾아서 가겠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 와중에 저를 질책하세요?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고 할 말이 없으셨는지 가만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연락 오면 알려줄 테니 일단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얘기하던지 이렇게 비겁하게 숨고 회피하면 그만이냐. 이혼해줄 테니까 일단 집에 와라. 여자 있는 거 다 안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지독한 회피형이었던 남편은 대답도 않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혈압이 올랐죠. 짐작으로는 그 오피스텔에서 여자랑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오피스텔 키는 봤지만 그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카드키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작게 쓰여져 있던 오피스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화도 나고 일단은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일이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증거도 찾고 남편의 행방도 찾을 겸 사설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사설 흥신소에 남편의 행방을 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흥신소에서는 제가 제공한 남편의 정보를 통해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지 저는 도저히 남편이 어디 있을지 감도 못 잡았는데 흥신소에서는 알아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부터 행선지, 사진까지도 다 알아냈더라고요. 그렇게 중간 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 짐작대로 남편은 어떤 여자와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증거사진 몇 장을 저에게 주었는데 키가 크고 엄청 마르고 성형을 많이 해서 화려하게 생긴 여자와 같이 차를 타거나 음식점 등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네일샵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이세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본인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은 그 네일샵 사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랑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는지도 황당하고 진짜로 집 나가서 그 여자랑 사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나 대신 남편에 낳아주겠다고 한 여자가 이 여자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정말 기절초풍하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이세라가 제 남편이랑 함께 버젓이 시댁에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이서 과일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찍힌 사진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들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상간녀가 시댁에까지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편이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서도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흥신소를 통해 남편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남편의 상간녀인 이세라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 다시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 나갔을 때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이세라라는 상간녀 말이에요. 네. 저희 직원이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 평범한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라는 겁니다. 저도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니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세라 씨가 서류상으로는 이세라가 아니고 이세준이더라고요. 라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명은 이세준이고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더라고요. 10년 전에 태국에서 수술까지 했던. 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제가 애를 못 가진다고 자기 애 낳아줄 여자랑 새 출발하겠다며 저를 버리고 도망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원래는 남자였던 트랜스젠더라니요.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냥 황당한 소리인가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흥신소 직원은 이세준 씨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그가 과거 이태원의 한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는 기록까지 명백한 증거로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의 추측으로는 제 남편은 이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도 남편이 이세라를 산부인과 건물 앞에 내려다 줬다고 했거든요. 이세라가 산부인과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이 차로 내려다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가자 시부모님도 놀라신 눈치였죠. 저는 시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효성 씨 연락 왔어요? 아직 연락 안 왔어. 너는 무슨 연락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진짜 연락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니까. 효성이가 연락 왔으면 너한테 알렸겠지. 너 지금 우리한테 따지니?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어머님 앞에 남편과 이세라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참 잘하시네요. 강효성이 이 여자까지 데리고 같이 왔었잖아요. 뭐라던가요? 새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해준다던가요? 제가 사진을 내밀자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너 설마 미행이라도 했니? 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속이실 줄은 몰랐네요. 아들이 바람피고 집을 나갔는데 저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으신가 봐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효성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가 애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만 했어도. 제가 무슨 임신하는 기계예요? 그리고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효성이랑 얘기해. 왜 우리한테 그래? 어머님, 아버님, 이건 아니죠. 차라리 저랑 깨끗이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던가요. 그럼 네가 이제라도 이혼해 주던지. 이혼도 전에 바람 펴놓고 들키니까 이혼해 주라고요? 참 쉬우시네요. 예, 이혼해 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강효성 부르세요. 제가 이혼해 주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미리 챙겨온 이혼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서류를 보시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 요구하면서 찾아왔는데 차라리 와서 단판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도 20분 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너무 열받는 겁니다. 잠수 타고 가출해놓고 이제야 나타나? 너 참 대단하다. 됐고, 이혼해준다고 했으니 그거나 해줘. 서류 들고 왔지? 하면서 귀찮은 일 해치우기라도 하는 양 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났죠. 너 바람피고 동거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이름이 이세라지? 나 너하고 이세라한테 다 위자료 소송할 거야. 좋게 이혼해준다면서. 내가 이혼해준댔지. 언제 좋게 이혼해준댔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그래. 국가소송 하던지. 나 세라 사랑해. 너랑 끝내고 세라랑 새 출발할 거야. 결혼해서 너는 못 낳은 애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위자료 소송은 알아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도장 찍어준다고 나 부른 거잖아?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애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이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몰라? 이세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세라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 당신은 뭘 알고? 라면서 공격적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세라가 애초에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고 생각하냐고. 제 물음에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요.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이세라 트랜스젠더잖아. 근데 무슨 애를 갖겠다는 거냐고. 뭐?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에게 이세라, 아니 이세준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를 던져주었습니다. 직접 봐. 남편은 제가 준 서류 봉투를 꺼내보더니 점점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시부모님도 같이 보고 있는데 뜨악하셨죠. 이게 뭐야? 세라가 트랜스젠더라고? 본명이 이세준? 말도 안 돼! 보고도 몰라? 과거 남자였을 때 사진에 젠더바 근무했던 증거에.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동거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이혼까지 불사하면서 살겠다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냐고. 말도 안 돼. 전에 검진 받는다고 산부인과까지 갔었는데? 병원 안에 따라 들어갔어? 아니, 그냥 건물 앞에만 자기 혼자 가고 싶다고. 하더니 남편의 눈이 희번뜩해지더라고요. 그제야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시부모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지시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막 씩씩대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야, 너 당장 집 안으로 들어와. 왜긴 왜야? 지금 당장 들어와! 아마 이세라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세라도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았고 들어오지는 않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세라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세라 면상에 그 서류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네가 말해봐. 이게 다 뭐야? 너 트랜스젠더야? 네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 순간 이세라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오빠. 말해봐.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난 세라 네가 그 누구보다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돼? 나 속인 거야? 내가 정리하고 올 테니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너도 우리 애 많이 가지자고 했잖아.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너 나를 처음부터 가지고 논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나 여자 맞아.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빠랑 나눴던 얘기들 다 진심이야. 이거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나 여자 맞아. 우리 예쁜 아기도 가질 수 있어. 내가 오빠 닮은 예쁜 아기 낳아줄게.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아니야. 나 진짜 여자야. 오빠가 잘 알잖아. 라는데 이세라는 정말 자기가 완전한 여자라고 굳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세라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이세라의 모습은 정말 자기가 생물학적 여자고 임신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이세라는 남편을 붙잡았는데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눈이 돌아서 이세라를 패대기 쳤습니다. 이세라는 바닥으로 날아가서 엎어지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를 속여? 너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냐고? 나한테 뭘 원해서 이런 짓을 벌이냐고? 남편은 절규를 하더니 바닥으로 주저앉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충격받아 얼이 빠져 있고요. 이세라는 울면서 자기 여자 맞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고요. 정말 그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도 싫더군요. 저는 그 혼란과 아수라장 속에서 쓴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 추악하고 역겨운 인간들과 더 이상은 같이 있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후 저는 바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세라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을 바꿔서 저에게 용서를 빌며 재결합을 애원하고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기당한 피해자라면서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세라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거라고, 가출하고 이혼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게요. 저는 이미 그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나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경멸을 가득 담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이 안 돼서 결국 이혼 소송도 들어갔죠. 남편 역시 이세라를 상대로 사기 결혼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깜빡 속았다고요. 본인도 바람핀 주제에 사기 결혼 어쩌고 하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이세라를 상대로 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여튼 그 둘이 진흙탕 싸움이 장난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법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심한 몸싸움까지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제할 바 아니기에 둘이서 물고 뜯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제 이혼 소송 무사히 잘 끝내고 남편과 이세라에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애타령을 해대더니 트랜스젠더와 살림을 차린 무슨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생각해도 참 우프네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 2년 정도 뒤에 저는 지금의 다정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결혼하자마자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허니문 베이비로 예쁜 딸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지금 그 아이가 벌써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돌이 되었고요. 전 남편하고는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지금의 남편하고는 바로 생기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깨끗이 잊고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꽤나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건너들었는데 이미 끝난 사이에 지가 뭔데 괴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과 끝내고 비로소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